자, 지웁시다. 자, 그 다음 살펴볼 문제는 바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 2번 문제는 바로 힘 그룹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입니다. 힘 그룹. 이게 뭐냐? 자, 헤모글로빈의 약간 기본적인 구조를 좀 살펴볼 텐데,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이게 큼지막하게 생겼다고 치고, 이 헤모글로빈을 조사하면 얘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각 부분은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한 게 네 개가 엉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거의 비슷한 네 부분이 보시다시피 결합되어 있는 상황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각 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면 되겠죠. 이 각 한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여기서 나타나는 일들이 여기서 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때 여기서 바로 중심에 철 이온이 있고요. 이 철 이온 주변에 뭔가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요걸 힘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저 녀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 우선 첫 번째 1 문제 뭐가 나오냐면 폴피린 리간드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합니다. 바로 포르피린 리간드. 그거 보이세요? 폴피린 리간드? 자, 그럼 거기 폴피린 리간드라고 하는 게 거기 그림 1에 소개가 되거든요. 이 녀석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그 문제를 읽어보면 폴피린이 베이결합을 할 때 몇 가의 전하량을 갖겠는가, 그리고 단순한 정전기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폴피린과 베이결합하는 전기금속 양용 중 주로 몇 가의 전하량을 갖겠는가, 폴피린 금속 착화물의 구조를 그리고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뭐냐? 뽕.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여기다 제목을 하나 뭐냐면은 비워두시고요. 거기 폴피린 리간드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요렇게 아이 복잡해. 이 별로 그리고 싶진 않은데 뭐 그려보자.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중결합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저렇게 되는 게 폴피린 리간드랍니다. 뭐 이름이 왜 저러냐 그런 건 필요 없고요. 그냥 저렇게 생긴 게 폴피린 리간드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요 질소에는 이렇게 수소가 달려 있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질소에는 비공유 전자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질소에도 비공유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모든 질소, 수소,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는 구조로 지금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때 이 폴피린 리간드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얘는 이 양성자성 약산입니다. 자, 여기서 2라고 하는 건 한자말로 숫자 2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양성자성이라고 하는 건 H 플러스를 뜻합니다. 즉 이 폴피린 리간드는 H 플러스가 두 개가 이온화될 수 있는 산해리를 할 수 있는 약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H 플러스 두 개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요놈. 요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산해리를 하면 저기에 있는 저 H 플러스 이온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다 사운드 체크. 현준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예진이, 지원이도 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 좋아. 현준이는 꼬박꼬박 잘 대답하는데 다른 친구들, 그렇죠. 지환이도 오케이 됐습니다. 자, 보이기도 잘 보이죠? 좋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수소가 산해리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질소하고 수소 사이에 결합된 데쌍이죠. 질소하고 수소 사이에 결합된 데쌍이죠. 얘네들이 어떻게 될 거냐? 요렇게. 뭔 소리야? 요렇게. 그리고 이중결합이 요래. 그럼 나머지 전자들을 표시하면요. 여기에 비공유 전자가, 여기 비공유 전자가, 그 다음 여기 비공유 전자가 있고 비공유 전자는 여기도 이렇게 있고. 알겠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H 플러스 두 개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두 질소의 형식 전화가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질소의 형식 전화가 바로 1-가 됩니다. 1-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전체적으로 2- 타입의 음이온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폴피린 리간드는
뭐 이 상태에서도 그렇지만 뭐 이 상태에서도 얘는 전체적으로 XY 평면형 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질소들이 주어진 이 평면에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질소, 탄소, 수소 모두가 이 한 평면에 존재하는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질소의 여러 개의 파란색으로 표현되고 노란색으로 표현되는데 얘가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질소의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된 전자쌍들은 이렇게 모두 XY 평면 안에 다 배치가 됩니다. 이게 에어컨을 끄면 덥고 키면 춥고 그쵸? 이제 여름이 빨리 가야 될 텐데. 좋아. 우리 제옥수는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겨울이요. 아, 겨울이요? 네. 아, 더위 많이 타는구나. 좋아. 저 친구는요? 아, 둘 다 싫어. 그렇지, 그게 정답일 수 있지. 그래, 뭐 여하튼 그렇다. 둘 다 싫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전자쌍은 진짜로 이 평면에서 요렇게 딱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전자 있죠. 이 노란색 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뿡 이렇게 되면서 얘는 향하고 있는 방향이 Z축 방향이에요. 얘는 Z축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입체적으로 그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전자는 바로 G축으로 향해서 지금 이 전자가 뻗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PZ 오비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질소가 가지고 있는 PZ 오비탈에 이 노란 전자가 배치가 되면서 방향이 요렇게 수직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전자는 수평 방향으로 존재하는데 이 노란색 전자는 수직 방향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폴피린 리간드의 기하학적 구조는 이러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이 중심에 뭐가 들어찬다? 짜자자잔, 바로 금속이 들이차는 거예요. 그럼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금속의 비공호 전자가 요렇게,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요렇게 전자쌍을 제공해서 금속이랑 배위결합을 이루는 게 바로 배위결합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폴피린 리간드는 뭐 금속이랑 몇 번의 배위결합을 할 수 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배위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폴피린 리간드의 특징이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전기적으로 어때요? 생명체는 전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아니면 뭐예요? 생명체는 전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아니면 뭐예요? 제우 몸에 전화를 띄어요? 아니, 번개창 던지려면 이게 전화를 띄일 수도 있겠다. 지연이 아니 저 윤재아 그렇지. 윤재 번개창 알아요? 번개창? 제우스가 던지는 창이 번개창이잖아요. 근데 그걸 던지려면 몸에 전화가 그 뭐냐면 충만해야 되겠네. 그렇구나. 그래. 제 몸에 전화가 좀 있어요? 평소엔 없어요. 아, 평소엔 없다. 그래. 자, 어쨌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생명체는 정기적으로 여하튼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아니면 뭐 해야 돼요?
중성, 진현이, 재우, 윤재 써놔야 되겠다. 윤재, 윤재. 알겠다. 윤재. 윤재. 자, 어쨌건 바로 생명체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죠. 전하를 띠는 생명은 없습니다. 적어도 지구에는. 아시겠죠? 네. 뭐 부분적인 전하는 약간 나타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절대로 중화가 이게 뭐냐면 그 전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폴피린 리간드가 몇 마이너스 리간드라고 했어요. 지금 산해리가 된 후 나타나는 2 마이너스 타입의 리간드라고 했죠. 그렇다면 얘가 정기적으로 중화가 되기 위해선 바로 반응하는 금속은 몇가 플러스 산화수여야 되겠어요? 몇가 플러스 금속이어야 되겠어요? 바로 2 플러스 산화수가 나타나야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 주어져 있는 폴피린 리간드가 이양성자성 약산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2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있을 때 금속은 2 플러스가 돼야 정기적으로 중성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생명이 될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금속은 그냥 금속이 아니라 반드시 2 플러스다. 2 플러스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문제 보시면 뭐 폴피린이 베이결합을 할 때 몇 가의 전하를 갖겠냐. 2 플러스고요. 그리고 단순한 정전기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폴피린과 베이결합하는 전이금속 양은 주로 몇 가냐. 2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을 써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폴피린에 베이결합하는 전이금속 양이온들은 공교롭게도 구리, 코발트, 철과 같은 4주기 전이금속 양이온들입니다. 왜 5, 6주기 전이금속들은 폴피린과 착화합물을 이루기 어려울까요? 자, 뭐 때문이겠습니까? 여기 줄게요. 폴피린. 자, 전체적으로는 얘가 2-라고 했죠. 와 반응하는 자, 금속은 몇 가? 2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항상 사주기 원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크기 문제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질소가 배치가 되어 있는 어떤 위치상에 따라 요 금속이 들어갈 수 있는 요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5, 6주기 전이금속들은 그 크기가 커서 어떻게 저 폴피린 리간드의 질소라는 게 누구냐면 얘겠죠. 저 질소 원자들과 결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기 문제 때문에 5, 6주기 전이금속은 안 되고 4주기 전이금속들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누구냐면 보통 지구상에서는 철 이가, 구리 이가 같은 것들이 주로 폴피린 리간드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왜 피가 보통은 우리가 피라고 하면 빨갛잖아요. 그 피가 빨간 게 바로 이 폴피린 리간드가 철 이가랑 결합했을 때 우리가 색깔이 이게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빨갛게 보이느냐에 대한 양자역학적 해석이 있는데 뭐 그건 당장 모르셔도 되고. 근데 그 몇몇 곤충들 있죠. 몇몇 곤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팍 밟아서 터트리면 뭐 굳이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은 피가 파란색인 게 애들이 있거든요. 윤재 알아? 피 파란 거? 뭐 파란 피 못 봤어요? 진짜로요? 벌레 팍 안 죽여봤어요? 안 죽여봤어요? 아니 별로 잘안 돼요. 아 그러면 어쩌다 죽이는 거예요? 징그러워가지고. 아 징그러워. 터질 때 물컹한 느낌. 터질 때 물컹한 느낌. 그걸 또 구체적으로 그렇게 또 묘사를 해주고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재우는 뭐 이렇게 벌레 밟아본 적 있어요? 밟아본 적은 있는데 예. 파란색은 못 봤어요. 파란색 못 봤다고요? 네. 나 진짜. 바로 지구상의 동물 중에 피가 파란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곤충 같아요. 곤충 같은 것들 중에 곤충인지 하여튼 뭐 절지인지 있습니다. 걔네들은 피 속에 이 폴피린 리간드에 구리가 결합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이동하는 건 알죠? 그건 뭐 생물 시간에 들어봤을 테니까. 그 산소를 이동하는 역할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몇몇 동물들 같은 경우는 구리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구리가 할 때는 들어있으면 그 피가 파란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몇몇 동물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곤충 중에 피 파란 애들 있긴 한데 뭐 하여튼 그렇다. 인정했죠? 그래. 좋아. 그래서 어쨌건 철이 됐건 구리가 됐건 다 몇 주기 금속들이다? 다 4주기 금속들이다. 그게 두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전이금속에 존재하는 디오비탈은 sp 오비탈에 대해서 가림 효과가 작다. 따라서 디오비탈의 정자가 채워질수록 전이금속의 핵전하가 증가할수록 최외각 오비탈의 유역전하가 증가한다. 금속의 양이온의 최외각 오비탈에서 유역전하가 클수록 주변 음이온으로부터 전자를 강하게 끌어오려고 한다. 구리, 코발트, 철, 양이온들 중에서 폴피린과 가장 강력한 착화물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일까?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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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자, 여기 지금 나이? 지금 나? 여기 지우되어 있어요? 3번. 바로 요 폴피린 리간드와 결합력이 강한 금속은 자 누구에서 바로 스티부크망페코 철, 코발트, 구리 중 어떻게 되겠냐? 자 누구 했어요? 문제를 잘 읽으면 문제 답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그 답을 골라내는 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그 생화학적인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여하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기율표상에서 철, 코발트, 구리의 원자 번호가 어떻게 돼요? 원자 번호. 얘들 원자 번호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안 돼요? 28. 28이요? 우선 철.
철은 26번입니다. 코발트는요? 아니 윤재 대단해. 윤재가 아니라고요? 그 뭐가 아니라는 거죠? 27번이 아니라고요? 진짜로요? 뭐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방금 아니라고 했죠? 아니? 그래요? 코발트는 27번, 구리는 29번. 알겠죠? 그러면 문제를 읽으면 이런 말이 있어요. 26번이 됐건 27번이 됐건 29번이 됐건 어쨌거나 이리 갈수록 뭐가 증가한다?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 그리고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얘네들의 유효 핵전화가 증가한다는 말이 그냥 거기 텍스트에 나와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 이 유효 핵전화가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금속과 리간드는 결합력이 더 세요. 그게 뭐 왜 그러냐 마냐를 떠나서 지금 문제 텍스트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기서 누가 가장 폴피린 리간드랑 결합이 세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구리요. 당연히 산화수는 몇 가인 상태로? 폴피린 리간드랑 결합할 때는 몇 가 플러스로 항상 무조건 결합한다고 했죠? 2 플러스, 얘도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2 플러스로 붙는데 이때 가장 결합력이 큰 건 구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산소 이동체를 만들 때는 구리가 재료로 쓰이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철이 재료로 쓰이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그 뭐냐면 헤모글로빈을 만들 수 있겠어요? 바로 구리가 헤모글로빈을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윤재야, 그죠? 그런데 사람 몸의 헤모글로빈은 구리가 있어요, 철이 있어요? 철이 있죠. Why?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구리 이가는 헤모글로빈을 형성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해리되기가 이루면 어렵죠. 방금 요 원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몸속의 다른 화학 반응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즉 구리 이가는 한번 헤모글로빈으로 사용되면 끝이에요. 그냥 알겠죠? 결합력이 너무 크니까 거기 굉장히 타이트하게 결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초창기 생명에서 주로 발견되는 형태의 헤모글로빈이에요. 즉 진화 단계가 크게 높지 않은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헤모글로빈은 이렇게 구리가 주요 금속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지금 우리 피 속에는 구리가 헤모글로빈이에요? 철이 헤모글로빈이에요? 철이 헤모글로빈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철과 폴피린 리간드 사이의 결합은 자, 이 원리에 따르면 당연히 결합력이 구리에 비해서 더 세졌어요? 더 약해졌어요? 더 약해졌죠. 그럼 결합이 약해졌다는 얘기는 저 헤모글로빈의 철이 붙었지만 필요하면 뭐 할 수도 있다?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붙었다 빠졌다 붙었다 빠졌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합은 그걸 붙어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니까 그걸 다른 말로 가역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다른 생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피 속에는요 헤모글로빈에만 철이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헤모글로빈만 철이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피 속 혈액에 일정 농도의 철이가가 항상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필요할 때는 그냥 가장 최적의 어떤 루트를 찾는 거예요. 만약 화학 반응에서 뭐냐면은 그 화학 반응에서 주변에 어떤 철 이가가 필요한 화학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혈액 중에 자유롭게 존재하는 철 이가가 주변에 있으면 그게 바로 사용되면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변을 돌아다니던 헤모글로빈에 있는 철이 그냥 떨어져 나와서 제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헤모글로빈에는 철이 빠져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건 혈액을 돌다가 혈액 중에 철 이가가 다시 결합해 주면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리가 아니라 철이 이렇게 헤모글로빈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돼버리면 몸속에서 벌어지는 반응들에 굉장히 재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 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결합력이 약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결합력이 약하면 잘 붙어있지도 못하고 그냥 훌렁훌렁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헤모글로빈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산소를 이동하는 건데 세포 쪽으로 이동시키는 건데 그게 사실은 혈액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별로 안 중요한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뭐냐면 충분히 산소를 세포 쪽으로 공급할 수도 있어야 하고 필요할 때는 들락날락 빠져올 수도 있기도 하고 해야 하니 리간드와 폴피린 리간드와 금속 사이의 결합이 너무 강해서도 너무 약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의 최적인 애가 바로 철이 됐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최초의 생명이 만들어질 때는 생명 자체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선 헤모글로빈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냥 에이 됐다 붙여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게 먼저 떡 붙어있는 그런 헤모글로빈이 나왔던 거지. 근데 이제 그랬더니 생명의 효율성이 약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명도 만들어지고 저런 생명도 만들어지는데 초창기에는 구리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졌다가 이 진화와 어떤 시도가 거듭될수록 이렇게 철 헤모글로빈의 생명체들이 주종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서 세포 속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철 이온들이 있고 그 철 이온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들도 많아요. 뭐 트랜스페린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물질들도 많다.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문제로 만든 것이다. 오케이, 됐다. 됐죠? 그 다음 4번. 4번 봅시다. 4번. 4번. 4번 찾았습니까? 4번. 자, 4번. 만약 힘이 자유롭게 수용액 중에 존재한다면 공기 중의 산소 분자에 의해 비가역적인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헤마틴을 형성합니다. 산소가 일종의 리간드로 작동을 한다네요. 아래에 그 반응 메커니즘이 나와 있고요. 힘 그룹을 철이 포함된 원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반응 전체에서 모든 철의 산화수를 표시하시오. 여러분이 4번 문제 할 수 있겠어요? 이 4번 문제는 내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지금 이건 이제 내가 만든 문제거든요. 이건 어떻게 만든 거냐면
여러분 의학이 집중적으로 발전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의학이 집중적으로 발전하는 시기. 의학뿐 아니라 공학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의 과학 기술이 미친 듯이 발전하는 시기. 그게 바로 위기 시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최근에 어떤 위기가 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요. 여러분 그런 항바이러스제 만드는데 보통 얼마나 걸려요? 미니멈 10년이에요. 알겠어요? 그 항바이러스제 만드는데 10년씩 걸려요. 알겠어요? 보통은.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백신 얼마 만에 만들었어요? 1년 만에 만들어졌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도 해요. 원래 10년에 할 게 1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도 충분히 있어요. 알겠죠? 충분히 있지만 중요한 건 위기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미친 듯이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위기 시기에 인간의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인간의 위기의 대표적인 또 다른 예가 뭐가 있어요? 바로 전쟁이요. 전쟁 때 엄청나게 많은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이 발전합니다. 의학 알겠죠? 왜? 전쟁하다 보면 사람들이 죽잖아. 그것도 막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배 터져서 죽잖아. 그러면 그렇게 다친 사람들 빨리 살려야 또 전쟁에 투입해서 이길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시기에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 현대 가장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뭐예요? 바로 세계제 2차 대전. 윤재? 세계제 2차 대전 알아요? 알죠? 저기 세계제 2차 대전 알죠? 그 제우스와 타이탄 사이의 전쟁 그거 말고요. 저기 그 수억 년 전에 있었던 그거 말고 이렇게 1950년대 40~50년대에 있었던 거 알죠? 그때 무지막지한 전쟁으로 정말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이때 독일에서 독일이 과학기술이 짱인 건 알죠? 거기서 이제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 바로 인공혈액에 대한 연구가 시도가 됐었어요. 왜냐면 전쟁하면 피가 막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럼 수술할 때 피 없으면 수술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피가 당연히 전쟁 중엔 부족하겠어요? 충분하겠어요? 엄청나게 부족하겠죠. 그래서 독일에서 이 인공혈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성공했겠어요? 실패했겠어요? 당연히 실패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성공했으면 지금도 인공혈액이 있겠지. 그럼 우리가 헌혈할 필요가 없잖아. 실패했겠지. 그 인공혈액 연구가 실패된 근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왜 인공혈액 연구가 안 되느냐를 보여주는 문제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바로 뭐냐면 피는 사람 몸속에 들어있을 때는 살아있지만 이 피가 공기 중에 노출되잖아요. 그럼 피가 쉽게 얘기하면 썩어서 죽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피가 죽는 과정에 대한 그 메커니즘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이 과정을 딱 거쳐버리면 피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인공혈액 연구는 인공혈액을 만들 수 없다가 결론이 만드는 게 아주 힘들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나치 독일이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별의별 생체 실험을 하면서 인공혈액 대체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수용소 사람들한테 막 주사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전 질환이 나타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과거에는 없었던 형태의 그 병들이 이런 식으로 그 인공혈액 실험을 통해서 새롭게 병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렇다면 그럼 역사적 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 문제 푸는 과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전자 개수, 그 다음에 산화수 요것만 따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화량 보전 이런 것만 따지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산화수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인 것입니다. 자,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우사 칠판 에이.
좋아 좋아. 4번. 자, 우선 스텝 1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머지 것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윤재야 쉬워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할만해요? 다 구할 수 있겠어요? 산화수? 진짜로요? 아니, 얘는 뭐가 아니야. 제우스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재호는 되게 뭔가 대답하는 게 시원시원하네. 그래. 좋아. 윤재는 섬세하고. 윤재 평소에 좀 섬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보자. 자, 보시다시피 요렇게 평면 형태로 되어 있고 E-로 되어 있는 리간드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재호야, 요렇게 생긴 리간드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폴피린 아시겠죠? 그래서 쓰면 포르피린 리간드 알겠죠? 그래서 폴피린 리간드가 이와 같은 금속이 몇 번의 배회가라? 몇 번의 배회가라? 4번 알겠죠? 그리고 이때 폴피린 리간드는 몇 가음이온? 윤재? 폴피린 리간드는 몇 가음이온? 2가음이온 알겠죠? 그러면 정정기적 중화를 위해서 철은 산화 상태가 기본적으로 뭐? 철은 산화 상태가 뭐? 약간 있잖아요. 지금 뭐예요? 2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걸 매번 이렇게 그리자니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알겠죠? 그래서 지금 히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의 철은 기본적으로 2 플러스. 알겠죠? 그런데 이 히모글로빈에 자 산소가 붙습니다. 자 산소가 히모글로빈에 붙는다는 건 아시죠? 왜냐면 히모글로빈이 산소 운반체니까 하여튼 어떤 이유 때문에 붙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산소의 요 비공유 전자 이게 여기 있는 철에 요렇게 붙을 거 아니요? 저렇게 붙을 거 아니요? 요 파란색 전자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리간드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가 철의 전자쌍을 제공을 해서
이렇게 배기결합을 이뤘다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럼 이때 제우 이 철의 산화수 얼마예요? 철의 산화수 얼마입니까? 이때 철의 산화수 얼마입니까? 아니 이건 진짜 루이스 구조와 산화수 형식전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산화수를 따질 때는 어떻게 따져요? 전기 음송도가 큰 것이 주변의 모든 전자를 다 가져간다. 이게 산화수의 개념이죠. 잘 지키고 있지. 이상 없지. 뭐 이상하다 뜬 적 없죠? 한 번씩 봐줘야겠죠? 자, 바로 전기 음송도 큰 애가 주변 전자를 다 가져간다는 게 산화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해도 철이 산화수가 커요? 산소가 산화수가? 전기 음송도가 어디가 더 커요? 산수. 당연히 산소가 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산소는 전 우주에서 전기 음송도 몇 번째야? 산소는 전기 음송도 1등도 1등 플로린이고 2등 산소가 전기 음송도 전 우주에서 2등이니까 얘가 전기 음송도가 철보다 클 수밖에 없지. 그러면 산화수를 따질 때는 결합을 해도 전자 카운팅이 산소가 여기 있는 전자를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철은 추가적인 전자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죠. 그러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알겠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해도 철의 산화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2+로 아니 변한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상태로 사실은 이 상태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자 요렇게 되는 과정이 폐 속에서 벌어지는 거고 요렇게 되는 과정이 세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예? 우리가 숨을 할딱할딱 쉬면 이게 폐로 공기가 들어가면 폐에는 공기가 많잖아요. 그럼 그 많은 공기가 르샤틀리 원리에 의해서 이 철에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에 결합된 이 산소가 결합된 헤모글로빈이 세포 속으로 돌게 되면 세포 속에는 산소 농도가 높아요, 낮아요? 세포 속에는 산소 농도가 낮기 때문에 또 르샤틀리 원리로 여기서 역반응이 되면 산소가 떨어져 나온다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살아있는 몸속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게 폐 세포가 아니라 이게 하필 그 피를 공기 쪽으로 꺼내놨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스텝. 바로 저기에 있는 철. 자, 여기서 이가였죠. 여기에 해서 이렇게 됐던 거 스텝 1에서 나왔던 채가 누구랑 다시 한번 반응하냐면 바로 철 폴피린 리간드랑 다시 한번 반응한답니다. 자, 이때 그냥 폴피린 리간드랑 결합하고 있는 철의 산화수는 항상 뭐라고 했죠? 폴피린 리간드랑 결합하고 있는 철의 산화수는 뭐라고 했죠? 정전기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기적 중화를 위해서 윤지 얼마? 라고 했죠. 그런데 얘가 나중에 이 둘이가 결합해서 뭘 이루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철하고 요 철의 산화수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얼마 되겠습니까? 자, 저 철의 산화수는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자, 산화수는 어떻게 따진다고 했어요? 전기음송도 큰 게 전자를 다 가져간다고 했죠. 자, 그럼 잘 봐요. 이 산소 입장에서는 지금 결합전자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럼 전기음송도 큰 산소가 전자를 이렇게 다 가져가게 될 거라고요.
전기임성도 큰 산소가 산화수를 따질 때는 이렇게 전자를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산소하고 산소 중에는 누가 전기임성보다가 더 커요? 같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전자를 어떻게 해? 요렇게 나누어서 갖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이 산소의 산화수는 각각 얼마일까요? 이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이 산소는 지금 전자를 몇 개 가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갖잖아요. 그럼 산소가 원래 최고각 전자가 6개니까 전자가 하나 많아졌죠. 그럼 이 산소의 산화수는 여기서 1-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반해 여기서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이거 산소 산화수 얼마고 이거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0이라는 거 알겠어요? 왜냐하면 결합전자가 두 쌍이 있지만 산소하고 산소는 전기임성도가 같기 때문에 산화수를 따질 때도 어쩔 수 없이 전자를 똑같이 나눠 갖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산소 지금 최외각 전자가 6개인 걸로 카운팅이 되는 거니까 원래랑 변함없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산화수가 중성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잘 봐요. 2 플러스 중성 2 플러스인데 1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철은 몇 가 플러스가 돼야 될까요? 1이요? 3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연대 시험 치겠어요? 더하기 빼기가 안 돼서? 윤재 저기 3 플러스인 거 알겠어요? 무슨 원리에 의해서? 전하량 보존이요. 반응 전에 모든 산화수의 합과 반응 후에 모든 산화수의 합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러면 2 플러스 0, 0이면 전체가 4 플러스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면 3 플러스가 돼야 전체적으로 4 플러스가 돼서 전후의 전하량이 보존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스텝 3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3에서는 바로 2배의 철과 산소가 이중결합을 이루는 놈이 만들어진답니다. 보이세요? 그럼 이때 이 철의 산화수는 얼마? 자, 이거 철의 산화수 얼마예요? 이것도 전하량 보존이에요. 이게 철의 산화수 얼마예요? 윤재, 이거 철의 산화수 얼마겠어요? 몇 플러스? 3. 3. 자, 요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바로 4 플러스라는 거 알겠어요? 오, 잘했어요. 박수! 박수. 이제 4 플러스 알겠어요? 자, 왜냐? 산소 산화수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결합전자가 여기다 있는데 산소가 전기임성도가 크면 무조건 전자를 다 가져간다고 했죠? 알겠어요? 그럼 전자를 다 가져가 버리면 산소가 전자를 8개 획득하는 거니까 원래보다 2개 많아지죠. 그럼 산소가 산화수가 2-라고요. 그런데 앞서 보시다시피 중성 2 플러스니까 전체적으로 4 플러스여야 되거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요게 4 플러스가 유지가 된다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4 플러스가 유지된다고. 그럼 앞에 2가 있으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2 플러스가 돼야지. 그럼 얘가 2 마이너스면 4 플러스가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스텝 4. 예, 저기에 있는 철, 산소, 이중결합. 철이 지금 4 플러스고 산소가 2 마이너스라고 했죠. 여기에 철이 그냥 폴피린 리간드랑 결합한 놈이랑 얘가 다시 반응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는 이런 녀석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럼 이때 요 두 철의 산화수를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어쨌거나 그냥 철이 폴피린 리간드랑 결합하고 있으면 산화수 얼마라고 있어요? 철이 폴피린 리간드랑 결합하고 있는 기본꼴은 항상 2 플러스라고 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거 전체가 몇 가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이 또한 전체가 4가 플러스라는 얘기죠. 4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니까. 윤지하겠죠? 그럼 얘가 산소랑 이런 결합을 했을 경우, 자, 산소가 철이랑 결합하고 있는 전자가 있을 텐데 어쨌거나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커서 주변의 모든 전자를 다 빨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2 마이너스. 알겠죠? 그런데 얘가 어쨌건 전체적으로는 몇 가야 돼요? 전하량 보전에 의해서 4 가야 된다. 그렇다면 요 둘의 철은 산화수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3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가지고 있는 저 철의 산화수가 공기 중 바로 바깥에서는 바로 철이 3가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3가 플러스가 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3가 플러스가 되면 이제 리간드하고의 결합력이 강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3가 플러스는 자 그냥 피 속의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2 플러스라고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공기 중에 3 플러스가 돼버리면 3 플러스는 리간드하고의 결합력이 세져요? 약해져요? 세지잖아요. 왜냐하면 정전기적 인력이 강해질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합력이 너무 강해서 저 철 3가 주변에 붙어있는 애들이 필요할 때 떨어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피 속의 헤모글로빈은 예를 들어 산소가 결합돼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산소가 떨어져 나와야 되죠. 폐 속에서 산소랑 결합하고 세포 속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3가 플러스가 되면 산소 같은 것들도 한번 결합해 버리면 더 이상 떨어져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죽은 피가 돼버리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3가 플러스가 되면 리간드와의 결합력이 커서 산소가 결합되어도 세포에서 산소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건 살아있는 피로 사용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화장실을 갔다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한 5분 동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좋다.